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지구로 환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환생, 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지구로 환생하기로 선택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왜 왔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신앙이 있거나 혹은 기이한 사건을 좋아하고 심지어 종교, 교회나 절에 가시는 분들은 천명,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감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특별한 소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우지도 않은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잘 알려진 화성소년 보리스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구에 왜 왔을까요? 그가 고난을 무릅쓰고 지구에 와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보리스카에 관해 보도한 적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성소년 보리스카에 대한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96년 1월) 보리스카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북쪽 볼시스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데즈다는 의사이고 그의 아버지는 은퇴한 군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리스카가 출생한 후 몇 주 내에 머리를 들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말을 했으며 2살 때 글을 읽고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천문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보리스카는 놀랍게도 화성, 태양계의 행성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르는 외계 문명 등등 많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프라우다는 2004년 3월 7살 보리스카가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놀랍고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전문 용어와 상세한 정보에 능하고 화성과 지구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부모님께 화성에서의 전생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화성에는 참혹한 재난으로 화성의 대기가 사라져 사람들이 지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리스카는 전생을 회상하면서 화성인은 키가 약 2m 10cm이고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며 약 35세가 되면 더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성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화성에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여 행성 간의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리스카 자신도 비행 접시를 타고 고대 이집트로 날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인의 문명은 고대 이집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프레의 피라미드 옆에 있는 스핑크스는 특별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기관을 허락 없이 열면 지구 전체가 격변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기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리스카는 이 기관이 스핑크스 귀 뒤 어딘가에 있다고 언급했지만 더 이상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화성소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밝혀진 일입니다. 그 역시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으로 필입니다. 그는 양자체면으로 유명한 돌로레스 캐논의 파트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한 후 지구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 위기에 처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부가 이집트로 와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사들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부유술로 돌을 운반하여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피라미드라면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는 저주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사람들과 외계인들은 피라미드에 에너지를 주입하였습니다.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부 체질이 민감하거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강한 에너지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현기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스핑크스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신전 안에는 제사가 영성이 있는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실망한 제사들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져온 지식의 수정을 거대한 지하 미로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의 입구가 스핑크스의 왼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지식의 수정은 다른 차원에 숨겨져 있으므로 일반 사람들은 지나쳐도 볼 수 없습니다. 벨기에 고고학팀이 3D 스캐닝 기술을 통해 스핑크스 아래에 거대한 지하 미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고고학팀의 발굴을 허락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 미로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리스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필이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보리스카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면 그의 지식과 지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보리스카의 지식은 많은 과학자들을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세계에서 발생할 여러 재난에 대한 예측도 정확했습니다. (2008년) 보리스카는 사람들에게 무신론 국가의 대륙에 재앙이 닥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해 중국 사천 윈천에서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사망자 약 6만 9천 명, 부상자 약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 약 1만 8천 명, 재산 피해자 수는 약 4,616만 명, 붕괴된 가옥 수는 약 21만 6천 동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중공이 발표한 사망자 수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산주의 무신론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의 약 1%만 신앙이 있습니다. 중국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리스카의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스카는 2011년에 지구에 물과 관련된 재앙이 3번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언급한 3번의 물 관련 재해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3.11 지진 해일, 2011년도 태국 홍수, 2012년 뉴욕 대홍수로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2012년에 세상이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보리스카도 종말은 불가피하지만 2012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에 지구의 한 대륙에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며 두 번째는 2050년에 더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보리스카의 예측은 별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발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진 후 아직까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보리스카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리스카가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연구원이 보리스카에게 중국의 주역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보리스카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보리스카에게 한자를 모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지식을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글을 모르지만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리스카는 중국의 하도와 낙서의 신비에 대한 그의 이해를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낙서에 있는 한 줄의 숫자를 다른 한 줄과 곱한 후 나온 숫자를 모두 합하고 그 얻은 숫자를 합치면 9입니다. 연구원들은 보리스카의 말이 사실임이 밝혀져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보리스카는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2007년 이후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보리스카와의 인터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중국 UFO 연구원이 2018년 10월 18일 오후 5시 러시아에서 보리스카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작가의 요청에 따라 소속과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정보와 깨달음을 준 인터뷰 내용을 일부 공유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리스카는 점차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환생 전의 환생 관리자와 10살 이전의 기억들을 지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보리스카는 화성에서의 삶과 기억은 조각조각 파편처럼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지구로 환생을 준비할 때 아주 많은 인간형 화성인이 배웅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보리스카가 자신의 행성과 종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지구에 환생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지구에 환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중대한 임무는 지구에서 구세주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우주 공간과 행성에는 우주의 이치가 변이되면서 각종 위험과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우주의 중심이자 가장 낮은 층차인 지구에 강림하여 우주의 이치를 바로잡고 전 우주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태껏 있어 본 적이 없는 일로 그때를 위해 반드시 지구에서 인연을 맺어야 했고 구세주를 따라가야 지구에서의 환생의 고리를 끊고 고층차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화성을 대표하는 생명으로서 아주 중대한 임무를 띠고 지구로 온 것입니다. 보리스카의 제한된 기억에 따르면 화성은 아주 오래된 나라에 속한 장로들이 관리하는 국가입니다. 그곳엔 정부나 정치라는 개념이 없고 장로 체제가 핵심입니다. 전쟁의 승자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가가 아니라 도덕 또는 기술이 높고 뛰어나야 장로에 오를 수 있습니다. 화성인의 관점에서 도덕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더 큰 미래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면은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 누군가가 휴대폰과 같은 획기적인 장치를 발명한 후 그 기술을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면 기술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돌파 역시 도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성인은 기술의 승급으로 생존을 유지합니다. 단 기술의 승급은 도덕에 기반합니다. 지구를 돌이켜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비행기, 자동차 등 모든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과 달리 지구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개인 또는 국가가 사회의 기반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률, 경찰, 법원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도덕이 없으면 뒤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 조항이 점점 많아지고 세분화되어 점점 사람을 얽매고 있지만 법 조항은 기억조차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길 정도입니다. 인간 사회의 이러한 구조는 이기적, 집단적 이익과 자아를 위해 생존하고 있으므로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기술 향상은 당연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한한 발전을 계속한다면 행성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구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화성인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순과 이기적인 지구에서 도덕을 지키고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면 더욱 고상한 사람이 되고 고층차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도덕성의 제고는 필수 요소입니다. 전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법보다 덕을 가르쳐온 선조들의 지혜와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스카는 2004년 인터뷰에서
세상을 구할 위대한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중국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건 말할 수 없다. 다만 구세주께서는 현재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